남편이 죽고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은행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서 40억 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어요. 40억? 저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제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가 알지도 못했던 여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속이고 그 여자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입니다. 남편 김태수와는 34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반엔 가난했습니다. 신혼집도 월세였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남편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서류를 작성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조금만 참아. 내가 꼭 성공해서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어요. 10년쯤 지나자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커졌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월세에서 벗어나 아파트를 샀어요. 서울 변두리였지만 우리 집이었습니다. 아들들도 낳았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민호.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출장이 잦았어요. 한 달에 열흘은 집을 비웠습니다. 여보, 어디가? 중국이야. 거래처 미팅. 언제 와? 일주일쯤. 그렇게 대답하고 남편은 떠났어요.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없어? 민수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아빠가 돈 벌러 가신 거야. 우리 잘 살게. 아빠 보고 싶어? 곧 오실 거야. 하지만 남편은 약속보다 늦게 왔어요. 일주일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보름이 됐습니다. 미안해, 거래가 길어졌어. 괜찮아, 고생 많았어. 저는 이해했습니다. 가장이 돈 벌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어요. 직원이 50명이 됐고 매출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했어요. 아파트도 평수가 큰 곳으로 샀습니다. 아들들은 대학에 들어갔고 저는 편해졌어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순이야,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살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직장에 다니고 남편은 65에 은퇴했어요. 이제 우리 여행 다니면서 살자. 유럽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그래, 좋아. 저는 설렜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여행 다니는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였어요.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저도 급히 따라갔습니다. 보호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손상됐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켜봐야 합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을 봤어요. 여보, 일어나. 우리 여행 가야지.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의사가 저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고인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고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하지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사업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사모님, 고인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사모님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조문객들은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양복을 하나씩 꺼내며 울었어요. 서재도 정리했습니다. 책들, 서류들, 사진들. 그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15년 3월 15일 2억, 2016년 7월 22일 3억, 2017년 11월 8일 2억 5천, 2018년 1월 5일 5억. 큰돈들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서 더해봤습니다. 총 43억 원. 43억이 어딘가로 나간 거였어요. 옆에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JH.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지? 무슨 돈이지? JH는 누구지? 저는 남편 회사 자료를 찾았습니다. 거래처 명단을 뒤졌어요. 하지만 JH라는 이니셜의 회사는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43억이면 큰 돈인데 어디로 간 걸까? 저는 아들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민호야. 이것 좀 봐. 뭔데요, 엄마? 큰아들 민수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서재에서 찾았어. 43억이라는 돈이 어딘가로 나갔는데 JH라는 사람한테 간 것 같아. JH요?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 거래처 중에 그런 이니셜 있어요? 없어.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그럼 개인일 수도 있겠네요. 개인?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빌려준 돈 아닐까요? 아빠가 누구한테 빌려주고 받지 못한 거. 그럴 수도 있겠네. 확인해 봐야겠어.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국민은행 자산관리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인의 계좌 정리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고액 출금 내역이 있어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고액 출금이요? 네. 총 43억 원 정도가 타인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43억. 수첩에 적힌 금액과 똑같았어요. 어느 계좌로 갔나요? 개인 계좌입니다. 예금주 이름은 정혜린 씨로 돼 있습니다. 정혜린. JH.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니셜이 정혜린이었던 거예요. 정혜린이 누군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 남편이 그 사람한테 43억을 보냈다고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은행 방문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정혜린, 43억. 남편이 제 몰래 43억을 누군가에게 보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정혜린이 누구지? 사업관계일까? 아니야.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어요. 정혜린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상대방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 남편 돈이 43억이나 빠져나갔는데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원 명령이 있으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아는 변호사였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저는 수첩과 은행 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43억이면 거액입니다. 그런데 10년에 걸쳐 나눠서 보냈네요. 그게 뭘 의미하나요? 계획적이었다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보내면 눈에 띄니까 일부러 나눠서 보낸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정혜린이라는 사람 찾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은행 이체 기록에 있을 겁니다. 법원에 자료 열람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혜린이 누구일까? 왜 남편이 그 사람한테 43억을 보냈을까? 드디어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혜린 씨 정보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는 46살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46. 저보다 20살 이상 젊은 여자였어요. 직업은 뭔가요?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도 본인 명의예요. 강남 아파트인데 시세가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짜리 아파트.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한테 왜 남편이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있나요? 만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부부 공동 재산을 배우자 몰래 증여한 건 불법입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정혜린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사흘 뒤 답변이 왔어요. 어머님, 정혜린 씨한테서 답변 받았습니다. 뭐래요? 돈을 돌려줄 수 없대요. 왜요? 그건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김태수 씨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해요. 선물? 43억이 선물이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뭔데요? 말씀하세요. 자신과 고인은 20년 넘게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연인. 20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20년이요? 20년 동안 남편이 그 여자를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주장일 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사랑했어요. 35년 동안 저랑 살았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나야 해요? 네. 제가 중재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혜린을 만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제 남편이 20년 동안 만났다는 여자를 처음 뵙겠습니다. 정혜린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정혜린이에요? 네. 내 남편이 당신한테 왜 43억을 보냈어요? 정혜린이 잠시 저를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뭐라고요? 태수 씨는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낸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남편은 저를 사랑했어요. 둘 다 사랑했을 수도 있죠. 정혜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 저는 일어서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돈 돌려주세요. 그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싫어요. 그건 태수 씨가 저한테 준 거예요. 선물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죠. 정혜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요? 네. 태수 씨가 직접 쓴 편지들, 문자 메시지들, 사진들. 많이 있어요. 정혜린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태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20년 동안 저를 잘 챙겨주셨죠. 닥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혜린은 씩 웃으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20년. 남편이 20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남편이 20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35년 결혼 생활 중 20년을 이중 생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신혼 때 사진. 젊은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 낳고 찍은 사진.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행 갔을 때 사진. 제주도, 유럽, 동남아. 남편은 늘 제 옆에 있었어요. 모든 사진 속에서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저는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두 아들이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냈어. 네. 얼마를요? 43억. 아들들이 동시에 입을 벌렸습니다. 43억요? 누구한테요? 정혜린이라는 여자야. 정혜린이요? 누구예요? 나도 몰라. 근데 그 여자 말로는 20년 동안 아버지랑 연인이었대. 말도 안 돼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만 사랑하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 편지도 있고 문자도 있다고 해. 거짓말일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좋겠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소송할 거야. 그 돈 돌려받아야 해. 당연하죠. 우리 돈인데. 근데 얘들아, 저는 두 아들을 봤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아버지가 그 여자를 20년 동안 만났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아들들이 침묵했습니다. 한참 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엄마를 배신한 건 용서 못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증거를 제시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어떤 증거요? 편지나 문자, 통화 기록 같은 거요. 고인이 자발적으로 줬다는 증거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는 반환받고 일부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한 달 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첫 공판 날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갔습니다. 민수가 함께 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긴장되긴 하지만 법정에 들어가니 정혜린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어요. 비싼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시오. 제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 정혜린은 원고의 남편 김태수로부터 10년에 걸쳐 총 4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재산을 배우자 몰래 증여한 것으로 민법 제839조 일상가사대리권을 명백히 넘어선 행위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피고 측을 받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시오. 정혜린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피고는 고인 김태수 씨와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약 25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5년. 20년도 아니고 25년이라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 김태수 씨는 자발적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강요나 사기가 아닌 순수한 증여였습니다. 따라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25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정혜린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고인이 피고에게 쓴 편지 56통, 문자 메시지 출력물 283장, 그리고 함께 찍은 사진 127장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56통의 편지, 283장의 문자,
127장의 사진. 판사가 서류를 받아 넘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공판 때까지 이 자료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원고 측도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민수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정혜린과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사모님, 뭐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정혜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수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당신, 사모님도 인정하세요. 태수 씨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인정 안 해요. 내 남편은 저를 사랑했어요. 둘 다 사랑했을 수도 있죠. 정혜린이 비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민수야. 네,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 여자를 25년 동안 만났을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문자함, 통화 기록, 사진첩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혜린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은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2개 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왜 휴대폰 2개 써? 회사 일 때문이야. 개인용이랑 업무용 분리하는 게 편해.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다른 휴대폰은 어디 있을까? 저는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서재 금고에서 찾았어요. 또 다른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잠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를 넣어야 했어요. 저는 남편 생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제 생일을 눌렀어요. 역시 틀렸습니다. 아들들 생일도 안 됐어요. 그럼 뭘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저는 숨을 크게 쉬고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정혜린. 저장된 이름이 정혜린이었어요. 문자가 수백 개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 문자를 열었어요. 오빠,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 늘 가던 곳에서. 네. 사랑해요. 나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문자들도 봤어요. 오빠, 오늘 선물 고마워요. 목걸이 너무 예뻐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예쁘지? 오빠가 제일 예뻐요. 오늘 저녁 7시에 호텔에서 봐요. 알았어. 조심히 와. 수백 개의 문자가 모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만나자는 약속. 저는 통화 기록도 확인했어요. 거의 매일 통화했더라고요. 한 번에 10분, 20분씩 사진첩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말았어요. 남편과 정혜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고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찍은 사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제주도, 부산, 강릉. 저는 가본 적 없는 곳들이었어요.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정말로 25년 동안 그 여자를 만났던 겁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여행을 다니고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워들고 아들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민호야.
이것 좀 봐. 아들들이 와서 휴대폰을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또 다른 휴대폰이야. 금고에 있었어. 민수가 문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민호도 사진을 봤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어요? 나도 몰랐어. 25년 동안 나도 몰랐어.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민수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아버지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정해, 민수야. 진정이 돼요? 25년 동안 바람 피운 거잖아요. 민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변호사님한테 보여줘야 해요. 증거예요. 그래야겠지. 저는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머님,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 내용들이 고인과 정혜린 씨가 진정한 연인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원이 일부 증여를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제 몰래 다른 여자 만난 게 정당해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지만 증여 자체를 무효화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전 돈을 못 돌려받는 거예요? 아니요. 일부는 받을 수 있어요. 43억 전부는 과도한 증여니까요. 하지만 전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휴대폰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판사가 휴대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고인과 피고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43억 원 증여를 모두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혼인 중 배우자 몰래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원고는 35년간 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두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고인의 배우자 지위를 침해하며 거액을 받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며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 정혜린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고인은 성인이었고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피고와 고인은 25년간 진정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관계 유지를 위한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 주장을 모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중간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정혜린이 저를 불렀어요. 사모님, 잠깐만요. 이제 할 말도 없어요. 하나만 알아주세요. 뭐요? 저는 태수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사랑이요? 43억 받아놓고 사랑이라고요? 돈은 태수 씨가 주신 거예요. 제가 요구한 적 없어요. 그럼 거절했어야죠. 거절하면 태수 씨가 서운해 하셨어요.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3억을 받았다고요? 양심도 없어요? 사모님은 모르실 거예요. 태수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외로웠다고요? 네. 사모님은 태수 씨한테 관심이 없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태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다고.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저는 정혜린의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서 찢어버렸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 흔적을 더 찾아다녔어요. 정말로 그 여자와 25년을 만났는지 다른 증거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 신용카드 내역을 10년치 넘게 뒤졌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 같은 호텔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된 패턴이었어요.
저는 그 호텔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래전 투숙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 남편 카드로 결제된 건데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도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면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그 호텔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고객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프런트 직원이 물었습니다. 김태수요. 매달 이 호텔을 이용했는데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록이 있네요. 단골 고객이셨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아니면 누구와 함께 오셨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제발요. 제 남편이에요. 알 권리가 있잖아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항상 여성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어떤 여성이었나요? 키가 크고 날씬하신 분이었어요. 머리가 길었고요. 정혜린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왔나요? 거의 매달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10년 넘게.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앉았어요. 10년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은 규칙적으로 그 여자를 만났던 겁니다. 혹시 어떤 방을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늘 같은 방을 예약하셨어요. 스위트룸.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매달 100만 원짜리 호텔에서 그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출장이야, 곧 올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지만 호텔로 간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직원들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사장님이 출장 자주 가셨나요? 네, 자주 가셨죠. 한 달에 한두 번은 지방이나 해외로. 같이 간 직원 있어요? 아니요. 사장님은 항상 혼자 가셨어요. 혼자 출장. 하지만 실제로는 정혜린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저는 또 남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태수가 금요일 저녁에 뭐 했는지 아세요? 금요일? 글쎄, 회사 일하지 않았을까? 여자 만난다는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전혀. 태수는 사모님 바라기였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모두가 몰랐어요. 남편은 저한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비밀로 했던 겁니다. 25년 동안 완벽하게 이중 생활을 한 거였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호텔 이용 기록과 신용카드 내역을 제출했어요. 고인은 10년 넘게 매달 피고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는 배우자를 기만한 행위이며 부부 공동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어요. 인정합니다. 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부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증여 전액 무효 사유가 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정혜린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고인과 피고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25년간 지속된 관계였고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재판장님, 제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진정하세요, 원고. 어떻게 이게 사랑이에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가서 돈 받아먹는 게 사랑이에요? 원고 앉으세요.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앉았어요.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과 피고 사이에 장기간 관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43억 원은 과도한 금액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 몰래 증여한 것은 위법입니다. 다음 공판에서 구체적인 반환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나오는데 정혜린이 또 저를 불렀어요. 사모님, 또 뭐예요? 태수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어요. 제발요. 잠깐만이라도.
저는 한숨을 쉬고 멈춰 섰습니다. 뭐요? 태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 말 하려고 날 붙잡은 거예요? 아니요. 사모님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정혜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태수 씨가 저한테 쓴 마지막 편지예요. 왜 그걸 저한테 줘요? 읽어보세요. 사모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는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태수 씨는 사모님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무슨 소리예요? 편지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정혜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읽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들이 다 자고 난 뒤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뜯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남편 글씨였어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읽기도 전에 울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아, 나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심장이 안 좋아졌어.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지만 나는 알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25년 동안 진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순이도 사랑했어. 그 사람은 내 아내야.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한 나쁜 사람이야. 순이한테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을 속이고 살았으니까.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 없었어. 이기적이지? 알아. 그래도 이게 내 진심이야. 혜린아, 내가 죽으면 순이한테 돌려줘. 내가 보낸 돈 말이야. 그게 옳은 일이야. 너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순이는 이제 나이가 많아. 그 돈이 필요할 거야. 제발 부탁이야. 그리고 순이한테 전해줘. 사랑했다고. 끝까지 사랑했다고. 미안하다고. 너한테도 미안해. 이기적인 부탁을 하는 나를 용서해줘. 태수. 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사랑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이 뭐가 대단한가요? 35년을 속인 게 그 말 한마디로 용서돼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는 편지를 구겼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찢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쓴 마지막 편지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한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인이 반환을 원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어요. 한 달 뒤 네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남편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판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고인이 반환을 원했다는 내용이 있군요. 네, 재판장님. 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정혜린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유언장이 아닙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부탁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 정혜린은 고인 김태수로부터 43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중 일부는 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43억 원 전액은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도한 증여입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민법 제839조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30억?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나머지 13억 원은 고인과 피고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30억 원을 지급하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겼어요. 응, 이겼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았지만 남편이 배신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는데 정혜린이 따라왔습니다. 사모님, 뭐요? 30억이나 어떻게 구해요? 저한테는 그렇게 큰 돈 없어요. 그건 당신 문제예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대출도 받아야 하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원래 제 돈이니까. 사모님, 제발 좀 줄여주실 수 없어요? 정혜린이 울먹였어요. 태수 씨가 저한테 준 거예요. 사랑의 선물이었어요. 사랑이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43억짜리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요. 사랑이에요. 저는 태수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탐욕이에요. 당신 탐욕.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혜린이 뒤에서 계속 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석 달 뒤 정혜린이 30억을 입금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돈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힘든 싸움이었는데 이기셨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0억?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 돈이 뭐가 대단한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준 돈을 돌려받은 것 뿐인데, 그날 밤 저는 아들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민호야. 네, 엄마. 돈 돌려받았어. 30억? 잘 됐네요, 엄마. 응. 그래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엄마한테 미안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엄마는 피해자예요. 그래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 묘에 갔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하고도 반이 지난 때였어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묘비 앞에 서서 말했어요. 25년 동안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43억을 보내고 나는 뭐야? 3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나는 뭐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30억은 돌려받았어. 법정에서 이겼어. 근데 기쁘지가 않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43억 빼돌렸다고.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미워. 정말 미워. 그런데도 아직도 당신 생각나. 밤에 자려고 누우면 옆자리가 비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 이게 뭐야? 나는 바보야. 한참을 울다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안 와. 당신 묘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 거라는 걸, 남편을 잊을 수 없다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옷가게였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좋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한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 옷 예쁘네요. 그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일하는 동안만큼은 남편 생각을 안 했어요. 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오면 또 생각났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왔습니다. 정혜린이었어요. 왜 왔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옷 사러 왔어요. 다른 가게 가세요. 사모님,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요. 5분만이라도. 정혜린이 간청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돈 다 갚았잖아요.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정혜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수 씨를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사모님한테 상처를 준 건 제 잘못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정혜린이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알아요. 그 사람 제 남편이었으니까. 사모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했어요. 그게 태수 씨 잘못이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말하러 온 거예요? 정혜린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태수 씨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있었어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왜 그걸 저한테 보여줘요? 돌려드리려고요. 뭐요? 이것도 태수 씨 돈으로 산 거잖아요. 사모님 거예요.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가지세요. 법원이 13억은 당신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됐어요. 가세요. 정혜린이 상자를 도로 넣으며 물었습니다. 사모님 후회하세요? 뭐요? 태수 씨랑 결혼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몰라요. 후회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후회 안 해요. 그래요? 네. 태수 씨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으니까요. 그게 잘못이었어도 후회는 안 해요. 저는 정혜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아직도 남편 생각해요? 매일이요. 사모님은요? 나도.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모님, 태수 씨가 사모님 얘기 자주 했어요. 무슨 얘기요? 미안하다고. 순이한테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아니요. 사랑한다고도 했어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네. 건강하세요, 사모님. 정혜린이 돌아섰습니다. 정혜린 씨, 제가 불렀어요. 네. 당신도 행복하세요. 정혜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묘에 갔습니다. 왔어. 묘비 앞에 앉아 말했어요. 안 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왔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혜린 만났어. 가게에 왔더라. 사과하러 왔다고 하더라. 당신 얘기도 했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면서, 사랑한다고도 했다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믿어야 하나? 안 믿어야 하나? 당신 25년 동안 날 속였잖아. 그런데도 날 사랑했다고?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둘 다 사랑할 수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30억은 돌려받았어. 가게도 열었고, 아들들도 잘 지내. 민수는 결혼 준비 중이야. 곧 손주 볼 것 같아.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저는 풀을 뜯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손주보다 정혜린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그게 더 슬퍼. 당신이 뭘 더 사랑했는지 모르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워. 정말 미워. 그런데도 보고 싶어. 이상하지? 밤에 잠들기 전에 당신 목소리 듣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커피 끓이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 없는데도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가게 하면서 바쁘게 살아.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가끔 생각나. 어쩔 수 없어. 당신 다음 생에는 바람 피우지 마. 한 사람만 사랑해. 제대로.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갈게. 손주 보면 또 올게. 당신 못 본 손주. 걸어 내려오는데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순이야. 사랑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나도 미워하지만 사랑해. 그리고 걸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과거예요. 저는 앞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게도 운영해야 하고 아들들 결혼도 챙겨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해요. 바쁘게 살 겁니다. 그럼 덜 외로울 테니까요. 석 달 뒤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예쁘게 차려입고 갔어요. 엄마 예쁘세요. 고마워. 우리 민수 장가 가는데 이쁘게 해야지. 예식장에 빈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 자리였습니다. 그 위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 결혼했어. 보고 있어?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치렀어. 예식이 끝나고 저는 민수를 안아줬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빠처럼은 살지 마. 네, 알아요. 저는 웃으며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1살입니다.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아들들도 잘 살고 있고요. 민수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리 와봐. 할머니 안아줘. 손주를 안을 때면 행복했어요. 따뜻했습니다. 민호도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내년에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여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기대된다. 저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가게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TV를 보고 외롭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남편 묘에 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왔어. 오래간만이지?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손주 생겼어. 민수 딸이야. 이름은 서연이래. 너무 예뻐. 당신 닮았어. 눈이 똑같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손주 얼굴. 민호도 내년에 결혼해. 며느리가 둘이 되는 거야. 저는 풀을 뜯으며 말했어요. 가게는 잘 돼. 돈도 꽤 벌었어.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 놀랍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가끔은 보고 싶어.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손주 보면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 눈물이 났어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해. 이상하지? 당신이 날 배신한 거 알아. 25년 동안 다른 여자 만난 것도 알아. 그런데도 잊을 수가 없어. 35년을 함께 산 세월이 그냥 사라지지 않아.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편지 기억나? 정혜린이 준 거. 사랑했다고 썼더라. 미안하다고. 그 말 믿어. 이제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서도 그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 이해는 안 돼. 근데 믿어. 바람이 또 불었어요. 정혜린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몰라. 소식 끊겼어. 집 팔고 대출 받아서 30억 갚았다더라. 힘들게 살겠지. 당신 때문에. 나도 힘들게 살아. 당신 때문에. 우리 둘 다 당신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35년 중에 좋았던 때도 많았잖아. 아이들 낳았을 때, 처음 집 샀을 때, 여행 갔을 때. 그때는 행복했어. 진짜로.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저는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갈게. 민수네 집에 저녁 먹으러 가기로 했어. 손주가 나 보고 싶대. 당신도 보고 싶을 텐데. 같이 못 가서 미안해. 걸어 내려오면서 뒤돌아봤어요. 다음에 또 올게. 민호 결혼하면. 그때 또 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들. 두 아들, 손주, 그리고 이 모든 기억들. 나쁜 기억도 있지만 좋은 기억도 많았어요. 저는 그것들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웃으며 인사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습니다. TV를 보다가 손주한테 전화합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볼까? 좋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습니다. 외롭지만 행복합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남편 사진을 봅니다. 잘 자, 여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어요. 저도 웃습니다. 미워하지만 사랑해. 당신도 날 사랑했겠지. 당신 방식대로. 이제는 이해해. 완전히는 아니지만.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꿈속에서 가끔 남편을 만나요. 젊었을 때 남편이에요. 웃고 있는. 그럴 땐 같이 웃습니다. 같이 걷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면 혼자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30억은 돌려받았지만 35년은 돌려받을 수 없어요. 속은 세월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하지만 그 세월이 전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좋았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손주를 봐야 하고, 민호 결혼도 챙겨야 하고, 가게도 운영해야 하고, 바쁘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저도 남편 곁에 갈 거예요. 그때 물어볼 겁니다. 정말로 날 사랑했냐고, 왜 그렇게 살았냐고, 대답을 듣고 싶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립니다. 살면서요. 웃으면서요. 울면서도요. 그게 제 삶입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삶.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이에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들어가는 삶. 오늘도 저는 삽니다. 내일도 살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남편 없이도 저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남편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세상한테도 박순이는 강한 사람이라고,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남편을 만나면 말할 거예요. 나 잘 살았어. 당신 없이도.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잘했어, 순이야. 그렇게 말해주길 바랍니다.